안녕하세요. 도장깨기TV 역사깨기 6화 4편 삼국지 시리즈입니다. 관도에서 적벽까지 195년 양봉 등과 함께 이각으로부터 도망친 헌제는 196년 낙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헌제를 따르는 무리가 많지 않아 당장의 호위 세력 등이 필요해서 조조에게 요청을 하는데요. 조조는 낙양에 가서 헌제를 빼돌립니다. 헌제를 데리고 예주 허창으로 가서 새로운 수도로 삼습니다. 조조가 헌제를 옹립한 것은 신의 한 수였다. 양봉을 속이고 헌제를 빼돌린 조조는 사실 원소의 부하인 듯 부하 아닌 듯한 애매한 위치에 있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원소로부터 완벽한 자립을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더 나아가 명분상 우위를 점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 바로 이전에 이각과 양봉이 헌제를 옹립했었어요. 하지만 헌제 옹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조가 옹립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각 양봉 시절에도 정동장군, 정서장군 쭉쭉쭉 해가지고 다 직책들이 있었지만 세력은 굉장히 미미했죠. 이 헌제를 옹립한 세력이 어느 지역까지 세력권을 넓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헌제 옹립을 하고 군벌들을 정벌해서 세력을 넓혀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헌제 옹립을 하고 전투에서는 여기저기서 다 져버리면은 헌제 옹립의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하상주라고 해서 주나라는 아실 겁니다. 주나라가 기원전 403년에 견융에 망하고 춘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이 시대를 동주 시대라고도 하는데요. 주나라가 동쪽으로 옮겨가서 작은 나라로 유지했던 시절입니다. 명목상은 천자국이었어요. 150년 정도 유지를 했고요. 전국시대에 이르러서 주나라 난왕 시절에 멸망을 합니다. 하지만 춘추시대나 전국시대 이야기할 때 주나라를 들어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거의 없습니다. 기원전 256년에 망하고도 알려지지 않는 천자가 있었으나 이마저도 249년에 멸망합니다. 이 춘추시대의 주나라 천자나 전국시대의 주나라 천자,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 없고 큰 역사적 의미도 없습니다. 헌제도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었는데 그나마 헌제는 이름이라도 널리 알려진 거죠. 헌제에게 조조는 섭정일지언정 이런 주나라의 천자들보다는 낫다고 생각됩니다. 조조가 헌제를 옹립한 것은 결과론적으로 신의 한 수였습니다. 조조가 원소를 이겼기 때문에 헌제 옹립은 조조와 헌제에게 사실상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도대전을 미리 말해버렸는데요. 관도대전은 좁은 의미로는 관도에서 벌어진 전투라고 볼 수 있으나 넓은 의미로는 원소와 조조의 일련의 전쟁을 합친 전체적인 전쟁을 관도대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왼쪽에 보시면 기주의 업성은 원소고요. 예주의 허도는 조조 진영입니다. 이 사이에 황하가 흐르고요. 원소가 북쪽에서 이 황하를 넘어서 남쪽으로 쳐들어옵니다. 여양에서 도하를 해서 백마 진영에서 알량을 죽이고요. 조금 더 내려와서 연진이라는 곳에서 문추를 죽입니다. 알량과 문추는 원소의 장군입니다. 알량과 문추는 과연 강했나? 여양에서 도하에서 백마 진영을 함락할 때 알량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알량, 순우경, 곽도 등이 있었고요. 백마에는 조조 측의 동군태수 유연이라는 사람이 지키고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소의 알량, 순우경, 곽도는 이 조조의 유연보다는 강했다라고 판단이 되죠. 하지만 동군태수 유연에게 승리를 했다고 해서 강한 장수일까요? 이와 연관될 수 있는데요. 삼국지의 관우는 왜 강한 장수인가? 원소의 맹장 알량, 문추를 처치했으니까. 알량, 문추는 왜 강한 장수인가? 관우와 맞서 싸웠으니까. 관우와 맞서 싸워 죽었다는 것은
관우보다 실력이 조금 작을 수도 있지만 관우보다 실력이 엄청 작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량문추가 관우에게 죽었다고 무조건 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은에게 죽은 수많은 사람들은 조은보다 조금 약했던 사람들일까요? 알량문추가 강했다는 근거는 원소의 선봉장으로 동곤태수 유연을 이긴 정도인데, 하지만 단독 선봉장도 아니고 알량문추가 죽었다고 해서 원소군이 패퇴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이 죽었는데도 전쟁은 승리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단순히 관우가 맹장인 것을 알량문추를 처리했기 때문이고, 알량문추가 강한 건 관우에게 죽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모순이라는 거죠. 바로 전에 원소는 공손찬과 싸웠었죠. 공손찬과의 전쟁에서 알량문추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정사 삼국지에도 수많은 인물 열전들이 있는데 알량전, 문추전이 없습니다. 알량이 죽었을지언정 원소군은 백마에서 이기고 연진에서 이기고 허창북은 관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볼 때 알량은 백마를 점령한 곽도와 순우경급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곽도와 순우경이 낮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곽도와 순우경이 약간 저평가됐기 때문에 조금 더 고평가시켜야 된다는 거고, 알량은 고평가됐기 때문에 다시 제대로 재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알량문추가 강하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은 댓글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벽대전은 수상전인데 관도대전은 왜 수상전이 아닌가? 황하강의 강폭은 평균 500m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쯔강의 강폭은 중류의 샨샤댐이 폭이 2300m라고 합니다. 하류의 난징 창장대교는 길이가 6700m라고 합니다. 대략 3, 4천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황하강은 한강처럼 이쪽에서 저쪽 건너편이 보이는 그런 정도의 강이고요. 단강은 한쪽 편에서 반대쪽 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쪽 편에 배들의 군선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강폭만 가지고도 왜 황하강에서는 수상전이 일어나지 않고 양쯔강에서는 수상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하강은 폭이 좁아서 원소가 남쪽으로 도하기가 어렵지 않았고요. 반대로 조조가 올라갈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강은 폭이 몇 킬로기 때문에 조조군이 내려오는 게 어려웠고요. 그것을 막아낸 게 적벽대전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후에 오나라 손권 측에서 장강을 건너 북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똑같습니다. 손권도 장강을 넘어서 공격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강이 폭이 넓기 때문에. 관도대전에서 조조군은 조조를 포함한 특별 결사대를 동원해서 오소라는 식량창고를 불태웁니다. 오소라는 식량창고는 허유라는 원소 측의 책사가 배반을 하고 오면서 알려줬어요. 조조군에 와서 너네 군량 없지라고 확인을 하면서 그 정보를 준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허유가 조조의 친구였었다고 하죠. 조조한테 가서 너 식량 얼마 있냐? 30일치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얼마 있냐? 열흘치 있다. 거짓말하지 마라. 하루치밖에 없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조조한테 간 건데, 상식적으로 군량이 없으면 오수의 식량을 탈취해 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적군의 식량을 가져오게 되면 적들은 마이너스가 되고 우리한테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2배의 효과를 가져오는데, 조조는 그 2배의 효과를 포기하고 오소에 도착하자마자 불을 질러 버렸다고 합니다. 오소의 원소 측 장군은 순우경이었습니다. 순우경은 열심히 방어를 했지만 조조가 목숨 걸고 덤비는 바람에 조조가 이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식량을 운반해 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조의 오소 기습은 원소의 식량 차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공격해 오는 적들의 식량을 끊었다고 해서 적들이 무조건 도망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후방 라인으로 식량 조달 라인만 있다면 그냥 조금씩 도망가거나 성을 의지해서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 군세에 밀리면
아예 그냥 도망갔다가 식량 가지고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조조가 노렸던 것이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관도에서 조조가 져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조군은 이겼죠. 그래서 저는 오소의 급습보다는 관도에서 방어전에 성공한 게 이 관도대전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세요. 식량을 잃고 관도에서 패배하고 장합고람이 항복하지 않은 경우, 반대로 식량은 지켰지만 장합고람이 항복한 경우, 무조건 장합고람이 항복한 경우가 조조에게 유리합니다. 조조도 식량 보급 라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허창까지 또 퇴각해서 방어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이 관도대전의 핵심 포인트는 허유와 오소의 순우경이 아니라 장합고람의 항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쟁사를 되짚어 볼 때 그 사람들이 뭉치고 적군과 격전을 벌인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뒤에서 식량이 오고 있다면 뭐 말을 잡아먹으면서까지 버티고, 물론 공격도 할 수도 있지만 공격을 못하더라도 방어전을 해낸 사례는 많아요. 하지만 공격 측에서 주요 다수 병력이 적에 투항해버리면 도망가야죠. 그렇게 해서 다시 반전을 이끈 사례는 거의 없어요. 식량이 없는 조조가 원소의 식량 창고를 불지른 것은 저는 미스테리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원소 측에 내분이 발생하고 장합고람이 투항함으로써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아예 전 식량을 싸들고 온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식량을 다 싸들고 왔는데 불타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그러면 투항을 할 수 있지만, 이후에 얼마든지 식량 보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식량 창고를 불질렀다고 강한 적이 투항한 사례는 없는데 조조는 이 작전을 썼다는 자체, 뭐 모르겠네요. 적의 흔들림이라든가 당장의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 작전의 성과가 굉장히 컸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조에게 운이 많이 따라준다고 보이네요. 원소가 망한 이유는 관도 전투의 패배 때문인가? 이 관도 전투는 바로 방금 얘기했던 이 관도에서의 전투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 위키입니다. 나무 위키. 나무 위키는 한 3분의 2 정도만 믿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요약하면 원소와 조조 간의 관도대전으로 모든 게 종결됐다고 무조건 주장을 하는 것은 후일 발생한 여러 변수를 무시한 결과론에 불과하다. 1200만에 달하는 하북 인구에서 10만을 동원해서 패배하였기 때문에 세력이 멸망되었다는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다. 1200만이 아니라 한 수백만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관도에서의 전투가 아주 큰 대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지만 이 전투 이후 조조는 꾸준히 우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201년 창정 전투로 황하 이남을 다시 확보를 하고요. 이때 잠깐 유비가 남쪽에서 공격을 했다고도 합니다. 지금 4-5개 주를 가진 세력끼리 싸우고 있는 반면에 유비는 태수급도 안 되는 세력이기 때문에 소싸움에 쥐가 이렇게 달려드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02년 원소가 병사합니다. 이후 여양에서 8개월여간 전투를 합니다. 조조와 원소의 아들과요. 유주의 원유와 청주의 원담은 유지를 하는데요. 기주는 원상이 갖게 되고 병주는 고간이 확보를 합니다. 원소가 망한 이유는 관도 전투의 패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후에 원소가 죽어서 그런 겁니다. 관도대전에 패배했어도 그 아들들이 이길 만큼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소가 살았다면 더 우세했겠죠. 원소가 망한 이유는 원소가 죽어서입니다. 조조는 곽가의 진원대로 원소 아들들의 내분을 기다렸는가? 기록에는 여양 전투를 조조군이 이긴 듯이 적어놨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여양에서 조조가 패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곽가는 우리가 급히 공격하면 원담과 원상은 서로 도를 것이고 느슨하게 하면 뒷날에 다툼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다. 남쪽으로 형주의 유표를 칠 것처럼 하면 내분이 생길 수 있고 그때 공격하면 평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4개월 뒤 2003년 10월에 원담과 원상이 서로 싸우고요. 원담이
패해서 조조 측에 동맹을 요청합니다. 조조는 그냥 운이 너무 좋다라고 밖에 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붕괴를 하는 거죠. 상대가 붕괴를 해서 장압과 고람이 배신해서 조조의 세가 늘어가고 원소가 줄어들고, 원담이 투항을 해서 역시 자기에게 이득이 되고 적에게 손해가 되고, 이거는 운이 좋다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양 전투에서 알량, 문추, 장압, 고람도 없는 원소 세력에 패했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간 것인데 마침 적이 붕괴된 거죠. 이거를 곽가가 예측했다고 했는데, 이 곽가가 예측했다는 말은 후대에 쓰여진 말입니다. 과연 203년에 곽가가 이 말을 했을지는 모르는 거죠. 202년 원소가 죽고 나서 4개 주의 세력이었던 원소는 사실상 원상 1, 원담 1, 원이 1, 고간 1로 나누어집니다. 누가 봐도 이들이 동맹을 하지 않는다면 조조를 이길 수 없는 구조예요. 203년에 박망파 전투가 있었다고 알려지는데요. 유비가 패한 전투인데 삼국지 연희 등에서는 제갈량을 삼고초려 하지도 않았는데 이때 제갈량이 하우돈을 무찌른 것으로 나옵니다. 유표의 장군 황조와 손권이 하구 전투를 치렀는데요. 하구가 형주의 동북쪽 강하군에 해당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03년에 원담과 조조가 동맹을 맺습니다. 기주 업성에서 조조 세력과 원상 홀로 싸우게 됩니다. 당연히 조조가 이기고요. 원상은 패해서 원희에게 도망갑니다. 그 다음에 역시 기주 북부의 남피에서 조조와 원담이 싸우는데요. 동맹 파기죠. 이때 원담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205년에 오랜 동안 생존력을 자랑하는 흑산적의 장현이 20년가량 활동을 하다가 결국 조조에게 투항을 하면서 흑산적 세력도 조조에게 흡수가 됩니다. 206년에 조조는 병주자사라고 볼 수 있는 고간을 정벌하고요. 원담의 세력이 사라진 청주 지역에 관승이라는 해적도 토벌해버립니다. 청주도 평정을 한 거죠. 207년에는 곽가가 사망을 하고 유비가 삼고초려로 제갈량을 얻습니다. 또한 원소 세력과 조조 세력의 전쟁이 결판이 나는 해이기도 하는데요. 백량산에서 오한과 연합한 원상 원희 세력을 완전히 끝장냅니다. 이때 오한도 이기고요. 오한 세력을 흡수하는 걸로 또 알려져 있습니다. 백량산 전투에서 또 도망간 원상 원희는 동쪽의 요동태수한테로 도망가고요. 요동태수 공손강이 원상 원희와 치열한 눈치 싸움 끝에 원상 원희를 살해함으로써 조조와 원소 세력의 싸움은 끝이 납니다. 207년 조조는 오한 돌기병 20만 명을 흡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앞서 보셨듯 크게 믿을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오한 세력 전체가 조조에게 흡수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일종의 적국인데 적국에게 패해서 나는 앞으로 적국과 함께 하겠어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조조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한 세력은 선비로도 흡수가 됐을 것 같고요. 동쪽과 한반도의 예맥한 쪽으로도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제가 못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 유튜브에 이 오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한편을 특별히 제작할 예정이고 다음 편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200년부터 207년까지의 관도대전이라 일컫는 원소와 조조의 싸움은 조조가 승자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 7, 8년간 유비는 무엇을 했냐? 잠깐 나왔었죠. 연암 전투나 박망파 전투에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한 정도고 207년에 제갈량을 얻은 정도입니다. 제갈량이 대단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삼국지 중에 최고는 아니라는 게 냉철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208년에 강화 전투에서 지난번에 패했던 손권이 이번에는 황조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때 강화군 태수 황조가 죽음으로써 강화군 태수 자리가 비어서 유기를 보내게 됩니다. 유기가 강화군 태수로 임명이 됐고요.
유표가 사망하면서 쳐들어오려고 했던 조조에게 형주 자사가 된 유종이 항복을 합니다. 형주 북부 신야에 있던 유비는 항복하지 않고요, 패퇴를 하게 됩니다. 이 패퇴하는 과정이 장판 전투로 유명한데요, 역시나 실질적으로는 조조가 이겼지만 유비 쪽에 영웅담이 많죠. 알량문추를 죽인 백마연진 전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원소가 이겼지만 조조 측 관우의 무용담으로 이야기가 꾸려져 있죠. 다음에 적벽 전투부터 이릉대전까지 다룰 예정인데요, 적벽 전투는 생각보다 시시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벽 전투에서는 말씀드렸던 장강을 의지해서 손권 유비 연합군이 이깁니다. 그 후로 양주의 북부인 합비에서 전투가 있었는데요, 장료가 방어전에 성공을 하고요, 형주 중부 정도에 있는 남군 강릉에서 주유와 조인이 싸워서 주유가 이깁니다. 북쪽을 조조가 대부분 차지하면서 양주 북부, 형주 북부, 익주 북부, 이곳이 핵심 전선이 됩니다. 기원 후 200년에 원술이 죽으면서 이 양주 북부 구강군은 조조가 차지하게 되고요, 208년에 유종이 항복하면서 형주를 얻는 과정에서 손권 유비에게 패하면서 중남부는 뺏기죠. 형주 북부 남양군 지역은 장수로부터 항복받아서 계속 그 아래 형주 남군 양양과 번성도 조인을 배치하면서 합비의 장료와 더불어서 최강의 장수로 방어전을 펼칩니다. 적벽대전 후 사실상 형주의 2분의 1과 양주의 3분의 1 이상은 조조 측에 확정이 됐습니다. 적벽대전으로 사실상 손권은 형주의 4분의 1, 유비는 형주의 3분의 1 정도를 얻게 된 상황인 거죠. 말씀드린 대로 이후 이야기는 익주의 한중, 형주의 양양번성, 그리고 양주의 합비가 포인트입니다. 왜 양번과 합비가 핵심 포인트냐? 지도로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파란 라인은 장강입니다. 양쯔강입니다. 그 위로는 회수가 흐르고 그 더 위로는 황하강이 있겠죠. 합비는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합비의 밑에 차오호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즉 약간 앞에 바다를 끼고 방어하는 이런 느낌이에요. 합비와 양양 사이에는 대별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나름 높습니다. 태백산맥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산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산맥 좌우에 합비와 양번이 핵심적인 군사 요충지가 됩니다. 이 양양번성도 양쯔강의 메인 루트는 아니지만 이 지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조는 장강 남쪽으로 넘지를 못했지만 장료와 조인 등 특급 장수를 배치하면서 장강 남쪽에서 북쪽으로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장강을 잘 이용해서 방어를 합니다. 이후의 전투들이 이런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역사깨기 6화 5편은 오한족에 대해서 모든 걸 정리해 볼 계획이고요, 역사깨기 6화 6편은 삼국지 시리즈 적벽부터 이릉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